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는 월곡이라는 마을에 가을이 깊어가 온 산천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곱게 물들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던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린 커다란 느티나무는 황금빛 잎사귀를 하나둘 떨구며 다가올 겨울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고, 들판에는 한 해 동안 땀 흘려 가꾼 곡식들을 거두어들인 후라 깸단들이 넉넉하게 쌓여 있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넉넉해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러 마치 쪽빛 비단을 곱게 펼쳐놓은 듯했고, 그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구수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평온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작은 초가집에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돌석이라는 청년이 홀로 집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가 되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정직함과 성실함을 유일한 유산으로 삼아 남의 밭일이든 산에 나무를 하는 일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아도 그의 얼굴에는 늘 사람 좋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마을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제 일처럼 돕는 그의 심성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착한 청년에게도 드디어 평생을 함께할 귀한 인연이 찾아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돌석이의 짝이 될 신부는 이웃 마을에 사는 순이로, 그녀 역시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참한 처녀였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 날이 되자 조용하던 돌석인의 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며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동네 안악들이 솥뚜껑을 걸어놓고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며 전을 부치고 있었고, 장정들은 멍석을 깔고 차이를 치며 손님 맞을 준비에 땀을 흘리면서도 입가에는 축하의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마당에는 기러기 한 쌍이 놓인 초래청이 마련되었고, 새하얀 옷을 입은 신랑 돌석이와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 순이가 마주서자 사람들은 모두 탄성을 자아내며 축복을 보냈습니다. 혼례가 무르익어 갈 무렵 하객들이 국수 한 그릇씩을 비우며 덕담을 주고받고 있을 때 마을 어귀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누군가 급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이웃 마을에 사는 최부자였는데, 깐깐하고 욕심이 많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평소 마을 사람들과 그리 왕래가 잦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그의 등장은 잔칫집의 흥겨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했습니다. 최 부자는 잔치상이나 신랑 신부의 고운 자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와 돌석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하고 낡아빠진 장부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심상치 않아 보여 사람들은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돌석이 앞에 멈춰 서더니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들고 있던 낡은 장부를 탁 소리가 나도록 펼쳐 보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돌석이의 죽은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에게 500냥이라는 거금을 빌려갔으며 그 돈을 갚지 않고 세상을 떠났으니 자식인 돌석이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500냥이라는 돈은 가난한 돌석이가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엄청난 액수였기에 그 말을 들은 돌석이는 물론이고 지켜보던 하객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귀를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혼례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돌석이와 기세등등한 최부자 사이를 오갔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버지는 평생 남에게 빚을 지고 살 분이 아니시며 만약 빚이 있었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장부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그곳에는 분명 돌석이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500냥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 아래 흐릿하게나마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돌석이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옆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신부순이를 보며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버티어 섰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눈앞에 들이민 장부와 최 부자의 확신에 찬 태도 앞에서 가난한 나무꾼인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최 부자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최 부자를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당장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과 세간살이를 모두 가져가고 그것으로도 모자라니 관아에 고발하여 옥살이를 시키겠다고 험악하게 위협했습니다. 갓 혼례를 올린 첫날에 집을 뺏기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돌석이는 아버지가 남긴 명예와 이제 막 꾸린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사정하며 제발 시간만 조금 달라고 반드시 갚겠노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돈밖에 모르는 최 부자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변할 줄을 몰랐습니다. 최 부자는 잠시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교활한 눈빛을 번뜩이더니 돌석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던지며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장 갚을 돈이 없다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머슴을 살면서 몸으로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는데 그 기간은 빚 500냥이 다 탕감될 때까지 기약이 없는 노예와 다름없는 삶이었습니다. 새신랑이 혼례 다음 날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치욕이었으나 당장 신부와 함께 엄동설안의 길바닥으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돌석이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고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잔치는 엉망이 되었고 손님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혀를 차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으며 마당에 남은 것은 식어버린 음식들과 쓸쓸한 바람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당장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돌아갔고 텅 빈 마당에는 망연자실한 돌석이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순이만 남겨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첫날 밤이 빚쟁이의 협박과 머슴살이의 예고로 얼룩져버린 이 기막힌 상황에 하늘에 뜬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듯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돌석이는 방 안에 들어와서도 촛불조차 켜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순이의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신방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돌석이는 잠든 순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도 해보았다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기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마저 처량하게 느껴졌고 벽에 걸린 자신의 혼례복이 마치 죄수복처럼 느껴져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비록 내일부터는 남의 집 머슴으로 살아가야 할 처지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빚을 갚아 순이를 고생시키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에 칠해진 먹칠을 닦아내겠노라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새벽닭이 탈을 치며 아침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돌석이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고운 신랑의 옷 대신 낡고 거친 삼배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순이가 부스스한 눈으로 일어나 남편의 낯선 차림새를 보고 놀라 물었지만 돌석이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순이에게 집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며 쌀이문을 나서 최 부자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모래알이 신발 속에 들어간 듯 껄끄럽고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걸어갔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걷는 돌석이의 등 뒤로 붉은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그의 앞길은 안개가 낀 듯 흐릿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그를 배웅하는 듯 했지만 돌석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최 부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만이 거대한 괴물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터로 나가기 위해 하나둘 집을 나서다가 머스못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새신랑 돌석이를 보고는 수군거리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 착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는 탄식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돌석이는 귀를 막고 싶은 심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최 부자네 대문 앞에 도착한 돌석이는 잠시 멈춰서서 크게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은 마치 그가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의 벽처럼 높고 견고해 보였고 안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의 분주한 소리는 그가 이제 속하게 될 낯선 세상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 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두드렸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험상넷은 문지기가 그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내 놈이 빛 대신 온 돌석이냐? 하는 퉁명스러운 물음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렇게 돌석이의 기구한 머슴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최 부자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돌석이에게 떨어진 첫 번째 일은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패는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던 새신랑의 손에는 술잔 대신 무거운 도끼가 들려졌고 홀레복의 고운 자태 대신 땀에 젖은 삼배옷이 그의 등을 감쌌습니다. 그는 도끼를 내리찍을 때마다 터져 나오는 한숨을 삼키며 억울함과 분함을 장작 쪼개는 힘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며 낄낄거리는 최 부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석이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묵묵히 도끼질만 계속하며 마음속으로 언젠가 밝혀질 진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집에 홀로 남겨진 순이는 돌석이가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억울하게 뒤집어 쓴 빚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시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눈물을 닦으며 먼지 쌓인 다락방과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남편이 머슴살이를 하러 떠났지만 순이는 지혜롭고 강인한 여인이었기에 결코 이대로 주저앉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며 스산하게 불어왔지만 순이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찾아 헤매는 반딧불이처럼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는 겨울이 찾아오자 월곡 마을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은세계가 되었지만 돌석이의 마음에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고 시린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처마 끝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길게 매달렸고 장독대 위에는 흰눈이 소복이 쌓여보기에 좋았으나 얇은 꿰옷 한 벌로 겨울을 나야 하는 돌석이에게 이 아름다운 풍경은 그저 살을 내는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새벽바람이 문틈으로 황소바람처럼 밀려들어오는 행랑채 쪽방에서 새우잠을 자던 돌석이는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얼어붙은 우물물을 길어 나르고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하루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최 부자의 집안일은 끝이 없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몸을 놀려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은 꽁꽁 얼어붙은 개울에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거나 찬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돌석이의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 피가 배어 나왔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 올랐지만 그는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갓 지은 밥을 먹던 최 부자는 가끔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돌석이가 조금이라도 일손을 늦추는 것 같으면 곰방대를 탁탁 털며 호통을 치고 나여 돌석이는 몸의 추위보다 마음의 서러움에 더욱 떨어야 했습니다. 이 집의 다른 하인들과 머슴들은 본래 심성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묵묵히 일만 하는 돌석이를 보며 뒤에서 혀를 차고 안타까워하며 동정의 눈길을 보내곤 했습니다. 부엌일을 하는 참모 아주머니는 최 부자의 눈을 피해 누룽지를 긁어 주먹밥을 만들어 돌석이의 주머니에 슬쩍 넣어주기도 했고, 마당을 쓰는 늙은 마당쇠는 힘들어하는 돌석이를 대신해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힘내라는 눈짓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돌석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청년인지 익히 알고 있었기에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주인 집의 노예처럼 부려지는 그 신세를 보며 남몰래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들의 처지처럼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마을 우물가와 빨래터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앉아 방망이질을 하며 돌석이네 집에 닥친 기막힌 사연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어떤 이는 죽은 돌석이 아버지가 평소에는 얌전하더니 뒤로 호박씨를 까서 노름이라도 한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그럴 리가 없다며 최 부자가 문서를 위조한 것이 틀림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흉흉한 소문만 무성하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최 부자의 서슬퍼런 위세가 무서워 대놓고 따지지도 못한 채 그저 뒤에서 수군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돌석이의 본가에는 홀로 남겨진 순이가 밤낮으로 배틀에 앉아 배를 짜며 시린 옆구리를 달래고 있었는데, 그녀의 귓가에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환청처럼 들려와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죗감이 부족해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에서 그녀는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밤늦도록 일을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남의 집에서 고생하고 있을 남편 생각뿐이라 배틀북을 넘기는 손길이 자주 멈추곤 했습니다. 순이는 시아버지가 절대로 허투루 빚을 질 뿐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틈날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던 때에 옆집에 사는 월매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 몇 개를 품에 안고 순이네 집 살인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왔습니다. 월매 할머니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 생과부 신세가 된 순이가 안쓰러워 끼니라도 챙겨주려 들른 것이었는데, 탄 마당과 온기 없는 방안을 둘러보고는 책책차를 차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는 순이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주름진 두 손으로 꼭 감싸쥐며 아가, 너무 상심하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란다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순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북받쳐 올라 왈칵 눈물을 쏟아냈고, 월매 할머니는 그런 순이의 등을 토닥이며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었습니다. 눈물이 잦아들자 월매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꺼내듯 돌석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하나둘 풀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는 순이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며 돌석이의 아비를 지켜봤는데 그 양반은 바늘 하나를 빌려도 꼭 장부에 적어놓고 갚던 꼼꼼한 사람이었어. 500냥이나 되는 돈을 빌리고도 가족에게 아무 말도 안 했을 리가 없지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그 말은 순이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시아버지가 평소에 쓰시던 물건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그토록 꼼꼼한 분이었다면 분명 어딘가에 그 돈에 대한 기록이나 사연을 적어두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할머니가 돌아간 뒤
벽장 깊숙한 곳에 모셔두었던 시아버지의 낡은 옷가지들이 담긴 오래된 반다지 괴짝을 다시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괴짝 안에서는 조명 냄새와 함께 시아버지가 즐겨 입으시던 낡은 무명 저고리와 바지들이 차곡차곡 개켜져 있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순이는 옷가지 하나하나를 꺼내어 펼쳐보며 옷깃 사이사이나 주머니 안쪽까지 샅샅이 훑어보았는데 손끝에 닿는 낡은 천의 감촉에서 시아버지의 검소했던 삶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바느질 자국 하나, 기워 입은 흔적 하나에도 정성이 깃들어 있었고 이런 분이 그 큰 돈을 빌려 흥청망청 썼을 리 없다는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괴짝 바닥에 깔려있던 종이 뭉치들도 하나하나 펴보았지만 대부분은 오래된 농사 기록이나 제사 날짜를 적어둔 것들 뿐이어서 실망감에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고 괴짝의 구석진 틈새나 나무 이음새까지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혹시나 있을 비밀 공간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해가 저물어 방안이 어두워지자 순이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다시 괴짝 앞에 앉았는데 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마치 그녀의 수색을 방해하려는 듯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괴짝의 가장 아래쪽에 깔려있던 두툼한 솜 누비옷을 들어 올리던 순이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낯선 감촉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옷의 안감 속에 숨겨진 무언가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솜옷 같았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종이가 여러 번 접혀 있는 듯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이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 대신이로 실밥을 조심조심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부잔의 행랑채에 돌아온 돌석이는 고단한 몸을 뉘었지만 잠이 오기는커녕 집에 두고 온 순이 걱정에 눈만 말똥말똥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는 다른 머슴들의 소리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고 오직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억울함만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몰래 숨겨온 식은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어 한 입 베어 물며 이 밥을 순이에게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가 목이 메어 밥알을 삼키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창문 틈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아내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고 그 간절한 마음이 바람을 타고 순이에게 닿기를 빌었습니다. 같은 시각 돌석이의 마음이 닿기라도 한 듯 순이는 옷의 안감 속에서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호롱불 아래에 비추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기름 먹인 종이로 꼼꼼하게 쌓여 있어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글씨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순이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유서와도 같은 비망록이었는데 그 내용은 순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최간애에게 500냥을 맡기다라는 문구가 첫 줄에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돈을 맡긴 날짜와 장소 그리고 그 이유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글을 읽고 또 읽었는데 내용은 아버지가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부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맡겨두었다는 정반대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 것을 대비해 마을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고자 돌석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당시 마을 유지였던 최부자의 부친에게 잠시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고 최부자의 부친은 이를 흔쾌히 받아주며 증서를 써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부자의 부친이 급사하고 돌석이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뜨면서 이 사실은 묻혀버렸고 악독한 최부자가 이 상황을 이용해 맡긴 돈을 빌린 돈으로 둔갑시켜 장부를 조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진실을 알게 된 순이는 분노와 기쁨이 뒤섞인 감정에 몸을 떨며
손에 쥔 종이를 구겨지지 않게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교활한 최 부자가 이 종이 한 장만으로 순순히 죄를 인정할 리 없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날이 밝는 대로 월매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준비를 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순이의 방 안에는 진실이라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이 불꽃은 곧 월곡 마을 전체를 뒤흔들 큰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은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일 아침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일 것 같았지만 순이와 돌석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봄날의 햇살 같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머슴살이를 하는 남편과 그 남편을 구하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아내,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다가올 날카로운 대결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잠든 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오직 순인의 집 호롱불만이 새벽 별처럼 반짝이며 다가올 아침에 일어날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이 찾아오자 월곡 마을의 집집마다 팥을 삶는 구수한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붉은 팥죽을 쑤어 대문이나 장독대에 뿌리며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새해의 복을 비는 날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는 추위 속에서도 훈훈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뜨거운 팥죽에 들어갈 새알심을 빚느라 고사리 같은 손을 분주히 움직이며 까르르 웃어댔고 안악들은 솥단지 앞에서 불을 조절하며 정성껏 주걱을 저어 붉은 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온 마을이 동짓날의 풍습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유독 최 부자의 집마당 한 구석에서만은 차갑고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동짓날이라 하여 하인들에게 팥죽 한 그릇씩을 인심 쓰듯 나누어 주었지만 유독 돌석이에게만은 그릇 대신 낡은 빗자루와 걸레를 던져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는 내놈 아비가 빚을 갚지 않아 내 속이 팥죽처럼 끓는데 내 놈이 편하게 밥알을 넘길 자격이 있느냐며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집 뒤편에 있는 낡은 곡식 창고를 깨끗이 치워놓으라고 엄명했습니다. 그 창고는 몇 년 동안이나 쓰지 않아 거미줄이 사람 키보다 높게 쳐져 있고 쥐들이 드나들며 온갖 오물을 남겨놓은 흉가나 다름없는 곳이어서 웬만한 장정 서너시 달려들어도 하루 만에 치우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석이는 주인의 불호령에 대꾸 한마디 못하고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먼지가 자욱한 창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아야만 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매캐한 먼지가 확 뿜어져 나와 돌석이의 코와 입을 막았고 어둠 속에서 놀란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를 내며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돌석이는 숨을 쉴 때마다 폐 깊숙이 들어오는 흙먼지에 연신 마른 기침을 토해내면서도 거미줄을 걷어내고 바닥에 눌어붙은 오물을 긁어내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창고 안에서 그가 의지할 것이라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겨울 햇살 한 줄기뿐이었는데 그 햇살 속에서 부유하는 먼지들이 마치 자신의 처량한 신세처럼 보여 돌석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다른 하인들의 웃음소리와 팥죽 먹는 소리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너무나 멀게만 느껴져 그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묵묵히 비지를 계속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하얀 눈길을 헤치며 최 부자의 집을 향해 급하게 달려오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돌석이의 아내 순이었습니다. 그녀의 품속에는 어젯밤 시아버지의 낡은 누비옷에서 찾아낸 그 귀중한 종이 한 장이 비단 보자기에 쌓여 소중하게 안겨 있었고 그녀의 등 뒤로는 월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또 다른 노인 한 분을 모시고 급히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찬바람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굳게 닫힌 대문을 힘차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순이는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기침 소리를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나 지금은 감정에 치우칠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방 갯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하인들을 감시하고 있던 최 부자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며 마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여보시오, 최 부자 어른" 하고 외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여인의 고함에 마당에서 일하던 하인들은 물론이고 팥죽을 먹던 마을 사람들까지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순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감히 천한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곰방대를 바닥에 탁 내리치며 어디서 베어먹지 못한 계집이 감히 내 집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느냐 며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최 부자의 서슬퍼런 위세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며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남편 돌석이가 갚아야 할 빚이 500냥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는데 어찌 거짓으로 남의 귀한 아들을 종으로 부리십니까?" 라고 외치며 보자기 속에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창고 안에서 이 소란을 듣고 놀라 뛰어나온 돌석이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순이가 들고 있는 종이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 코웃음을 치며 그깟 휴지 조각이 무엇이길래 "큰 소리냐 썩 내놓지 못할까?" 하며 하인들에게 종이를 뺏으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오려 하자 순이는 종이를 높이 쳐들며 "누구든 이 종이에 손을 대면 천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내 시아버님이 댁에 아버님께 맡기신 500냥에 대한 보관 증서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최 부자의 얼굴과 순이의 손에 들린 종이를 번갈아 오가며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저 전현이 미쳤구나. 감히 문서를 위조하여 나를 모함하려 하다니 당장 전현을 끌어내라" 라고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다급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 수상함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긴박한 순간 대문 밖에서 "멈추시오" 하는 녹이 띤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월매 할머니와 함께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이 마당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 노인을 본 최 부자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고 마당에 있던 나이든 하인들은 "아니, 저분은 덕구 어르신 아니신가?" 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덕구 노인은 젊은 시절 최 부자의 아버지 밑에서 집안의 모든 재산 관리와 문서 작성을 도맡아 했던 집사였으나 최 부자가 가업을 물려받은 뒤 정직한 그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 내쫓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은둔하며 살던 그가 월매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과 설득으로 옛 주인의 명예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10수년 만에 다시 이 집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덕구 노인은 세월의 무게에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순이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고 종이에 적힌 글씨와 도장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고 마당에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부자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하며 억지를 부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덕구 노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를 기다리며 최 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덕구 노인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틀림없구만. 이 글씨는 내 손으로 직접 쓴 것이고 여기에 찍힌 도장은 돌아가신 최대감마님의 인장이 확실하네. 내 이 문서를 작성하던 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덕구 노인의 증언이 터져나오자 마당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노인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그날 돌석이 아버지는 흉년을 대비해 마을 기금을 만들겠다며 평생 모은 돈 500냥을 대감마님께 맡기셨지. 대감마님께서는 그 뜻을 높이 사서 흔쾌히 맡아주셨고 내가 증서를 써주었네. 그런데 대감마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돈의 행방이 묘연해졌던 게야 라고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거짓말이다. 저 늙은이가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발악했지만 덕구 노인은 품에서 또 다른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자네가 나를 내쫓을 때 혹시나 하여 내가 관리하던 장부의 사본을 필사해 두었네. 여기 이 날짜에 돌석 부후 탁금 500냥이라고 적힌 내 친필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위조라고 할 텐가. 덕구 노인이 펼쳐 보인 수첩에는 정확한 날짜와 금액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것은 순이가 가져온 증서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된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석이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억눌러 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순이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 뻔했소. 돌석이의 뜨거운 눈물이 순이의 손등 위로 떨어졌고 순이 역시 남편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세상에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최 부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평소 최 부자의 횡포에 시달렸던 하인들과 소장농들까지 합세하여 우리도 그동안 억울하게 뺏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자 마당의 분위기는 최 부자에 대한 성토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최 부자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그의 곁을 지키던 험상예은 문지기조차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며 주인을 외면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진실이 밝혀진 것을 축하라도 하듯 멈췄던 눈발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고 하얀 눈송이들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어깨 위로 소복이 내려앉아 그들의 뜨거운 분노를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돌석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최 부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굴한 머슴의 모습은 없었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당당한 아들의 기백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덕구 노인과 월매 할머니에게 깊이 허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두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젊은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월매 할머니는 이제 다 되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며 순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마당은 이제 단순한 싸움터가 아니라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정의가 실현되는 심판의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짓날의 긴 밤이 시작되려는 무렵 붉은 팥죽보다 더 뜨거운 진실의 열기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월곡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죄를 지은 자가 합당한 벌을 받고 억울한 자가 제자리를 찾는 일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어떻게 나올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고 최 부자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초라한 몰골로 앉아 처분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돌석이와 순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아지며 이 기나긴 하루의 끝이 어떻게 맺어질지 그리고 다가올 내일은 어떤 모습일지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마당을 가득 채우던 팽팽한 긴장감은 덕구 노인의 명백한 증언과 빛바랜 수첩 앞에서
순식간에 최 부자를 향한 거센 비난의 화살로 바뀌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돌아가신 분의 돈을 가로채려 하느냐고 성토했고 그 소리는 마치 겨울 바람보다 더 매섭게 최 부자의 귀를 때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말도 없게 된 최 부자는 햇마루 기둥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털썩 주저앉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서슬퍼렇게 호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초라한 늙은이만 남았습니다. 덕구 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엄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돌석이 부친이 맡긴 돈 500냥을 내놓고 그동안 이 사람들을 괴롭힌 죄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내 당장 사또께 이 장부를 들고 갈 것이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말에 최 부자는 화들짝 놀라며 아이고 어르신 제발 관아에는 가지 말아 주십시오. 내 당장 돈을 돌려드리고 넉넉하게 보상도 하겠소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평소 돈이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굴던 그였지만 자신의 명예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꼬리를 내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지켜보던 하인들은 주인의 몰락을 고소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권불십년이라더니 옛말 틀린 것 하나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비밀 금고를 열고는 엽전 꾸러미와 은전이 가득 든 전대를 주섬주섬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아까운 마음에 손을 떨면서도 돌석이 앞에 돈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여기 자네 부친이 맡긴 500냥 원금이네. 그리고 이건 내가 그동안 자네를 머슴으로 부린 품삯과 마음 고생시킨 위로금이니 제발 이것으로 노여움을 풀고 관아에는 고발하지 말아주게라고 사정했습니다. 돌석이는 발치에 놓인 그 돈을 내려다보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만 하셨던 아버지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응어리진 한이 서려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돈 보따리를 집어드는 대신 최 부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돈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니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제 아버님을 모욕하고 우리 부부를 기만하여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죄는 돈으로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마을 사람들을 돈으로 겁박하거나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늘에 맹세하십시오. 돌석이의 서리빨 같은 일갈에 최 부자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맹세함세 내 다시는 그러지 않겠네 라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돌석이는 그제야 입고 있던 남루한 머슴옷을 벗어던지고 아내 순이가 챙겨온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며칠간의 짧은 머슴살이었지만 그 시간은 돌석이에게 10년 같은 고통이었기에 옷을 갈아입는 그의 손길에는 지난 수모를 씻어내려는 듯한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다시 번듯한 가장의 모습으로 돌아온 돌석이는 덕구 노인과 월매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며 두 분 어르신 덕분에 저희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돌석이의 등을 두드려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돌석이 부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을 나서는 돌석이와 순이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그들 뒤로 굳게 닫히는 대문 소리는 마치 악몽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눈이 더 이상 차갑고 매서운 시련이 아니라 그들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하얀 꽃가루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석이는 한 손에는 되찾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한 손에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내 순이의 손을 꼭 잡고 눈 쌓인 마을길을 걸어갔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초가집 지붕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정겨운 풍경을 자아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돌석이는 순이에게 임자 정말 고생 많았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저 집 귀신이 되었을지도 모르오라며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당신 일이 곧 제 일이지요. 아버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라고 답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하얀 눈길 위에 나란히 찍히며 이어졌고 그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추위를 잊은 채 다정하게 속삭이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하얀 눈옷을 입고 그들을 반겨주는 듯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돌석인의 초가집은 며칠 동안 비워둔 탓에 냉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느 궁궐보다 아늑하고 포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돌석이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빗자루를 들고 눈길을 냈고 순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차갑게 식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이 집에 다시 생명의 온기가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돌석이가 가져온 돈으로 이제는 땔감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 무너져가던 담장도 고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바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순이는 쌀독을 열어 하얀 쌀을 씻어 밥을 짓고 텃밭에서 캐둔 물을 썰어 시원한 국을 끓여냈습니다. 비록 산의 진미가 차려진 화려한 밥상은 아니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쌀밥과 뜨끈한 국 한 그릇은 천하일미가 부럽지 않은 최고의 성찬이었습니다. 호롱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밥 한 그릇을 윗목에 떠다 놓았습니다. 돌석이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정직함과 이 집,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두 사람의 눈시울은 붉어졌다가 웃음꽃이 피었다가를 반복했고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지난 며칠간 쌓였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돌석이는 밥그릇을 싹싹 비우고는 숭늉을 마시며 내일부터는 우리 논도 사고 밭도 사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으리다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순이는 그런 남편의 듬직한 모습을 바라보며 밥주발 뚜껑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윙윙거렸지만 방 안은 사랑과 신뢰로 채워져 더없이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돌석이는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순이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 부자가 쩔쩔매던 모습이며 덕구 노인이 호통치던 순간들을 다시 이야기하며 두 사람은 마치 옛날 이야기를 하듯 웃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빚쟁이의 독촉도 머슴살이의 고단함도 없는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순이의 손을 잡고 우리 순이 내 색시가 되어주어서 정말 고맙네라고 속삭였고 순이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남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온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돌석이네 집 지붕 위로도 평화로운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눈더미 위로 별빛이 반짝이며 마치 보석처럼 빛났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는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돌석이와 순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는데 꿈속에서 그들은 넓은 들판에 곡식이 가득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행복한 미래를 미리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고 욕심쟁이는 벌을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월곡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돌석이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 덮인 산과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연기가 마을의 아침을 활기차게 열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크게 기지개를 켜며 폐부 깊숙이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고 마당에 나온 순이와 눈을 마주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찬 하루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겪은 며칠간의 소동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며 오래오래 기억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석이와 순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그들의 집은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베풀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석이를 볼 때마다 500냥보다 더 귀한 1000냥짜리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칭송했고 최 부자의 이야기는 욕심을 경계하는 교훈으로 남아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월곡 마을의 전설이 된 돌석이 부부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 먼 마을까지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옛 이야기 한 자락이 끝나는 이 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돌석이 부부가 피워올린 따뜻한 아궁이, 불같은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낸 당신이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희망이라는 눈부신 햇살이 당신의 창가를 비추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지 몰라도 당신의 이불 속은 언제나 평화롭고 따뜻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쏘아 놓은 화살과 같다고 하더니 돌석이와 순이가 최 부자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집으로 돌아온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월곡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돌석이네 집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덕망 높은 집안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되찾은 아버지의 유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부지런히 논밭을 일구고 가축을 늘려나갔으며 순이 역시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리고 이웃을 보살피며 내조한 덕분에 그들의 고가는 마를 날이 없었고 마당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슬하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나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오니 마을 사람들은 돌석이네를 보며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더니 옛말 그른 것 하나 없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평화롭던 월곡 마을에 예기치 못한 큰 시련이 닥쳐왔으니 바로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모내기를 해야 할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먼지만 풀썩거렸고 마을의 젖줄이었던 개울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물고기들이 말라 죽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매일같이 야속하게 내리쬐어 곡식들은 타들어가고 우물마저 하나둘씩 말라가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고 입술은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보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빌어도 보았지만 야속한 구름은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고 매미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대어 사람들의 속을 더욱 태웠습니다. 가뭄이 길어지자 마을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초급목피로 연명하거나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려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돌석이가 겪었던 배고픔과 서름이 이번에는 마을 전체의 고통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 자식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최 부자에게 쌀이라도 꾸러갔겠지만 최 부자는 지난날의 사건 이후 가세가 기울고 병석에 누운 지 오래라 그 집 역시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날로 흉흉해지고 인심마저 메말라가니 이웃끼리 물 한 바가지를 두고 다투는 일까지 벌어지며 월곡 마을은
예전의 평온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돌석이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아 타들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곳간에는 다행히 지난 몇 해 동안 모아둔 곡식이 넉넉하게 쌓여 있어 우리 가족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웃들을 모른 채 하고 혼자만 배불리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억울하게 머슴살이를 하던 시절 자신에게 주먹밥을 건네주던 찬모 아주머니와 따뜻한 고구마를 가져다 주었던 월매 할머니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500냥이 본래 마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기금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야말로 아버지의 유지일을 받들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이는 아내 순이를 불러 자신의 뜻을 전했는데 지혜로운 순이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곡식이라는 것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쌓아두면 썩은 냄새가 나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귀한 거름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법이지요. 우리 식구 먹을 것만 조금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마을 사람들을 위해 씁시다. 부창부수라더니 두 사람의 마음은 이토록 꼭 맞았고 그들은 즉시 하인들을 불러 곳간 문을 활짝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돌석이네 곳간 문이 열리자 묵은 곡식 냄새가 아닌 구수한 희망의 냄새가 마당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돌석이는 마을 한가운데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장작불을 지펴 죽을 쑤기 시작했는데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솥단지가 넘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돌석이네 집에서 밥을 나누어 주니 누구든지 와서 배를 채우시오 라고 알리게 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쭈뼛거렸으나 이내 고소한 밥 냄새에 이끌려 하나둘씩 바가지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와 순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직접 국자를 들고 사람들의 그릇에 죽을 가득 퍼주며 많이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이 가뭄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죽을 받아 든 사람들은 허겁지겁 배를 채우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어떤 노인들은 돌석이의 손을 잡고 자네가 진정 우리 마을의 살림꾼이네. 돌아가신 부친이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나라며 울먹였습니다. 돌석이는 단순히 밥만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곡식이 떨어진 집에는 쌀가마니를 직접 짊어지고 가서 나누어 주기도 했으며 빚 때문에 농토를 팔아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어 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0년 전 최 부자가 빚을 빌미로 사람들을 괴롭히던 것과는 정반대로 돌석이는 자신의 재물을 이용해 사람들을 살리고 마을 공동체를 지키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돌석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고 비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물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 산 너머 계곡에는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하니 우리가 힘을 합쳐 수로를 뚫고 마을의 큰 공동 우물을 팝시다. 그 비용은 제가 모두 대겠습니다. 돌석이의 힘찬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10년간 쌓아온 그의 신용과 헌신적인 태도에 감복하여 돌석이 자네 말이라면 따르겠네. 우리도 힘을 보태세 하며 너도 나도 니미와 삽을 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월곡 마을에서는 전례 없는 대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남자들은 땅을 파고 바위를 깨며 물길을 냈고 안악들은 흙을 나르고 일하는 사람들의 새참을 준비하며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돌석이는 제일 앞장서서 무거운 바윗돌을 짊어지고 나르며 솔선수범했고 그의 등은 땀으로 젖어 마를 새가 없었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찼습니다. 심지어 병석에 누워있던 최 부자마저
지팡이를 짚고 나와 자신의 집 하인들을 모두 공사장에 보내 일손을 보태게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땅을 파들어가던 어느 날 오후, 땅속 깊은 곳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왔다 하는 함성이 터져 나오자 작업하던 사람들은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맑고 차가운 지하수가 콸콸 쏟아져 나와 메마른 수로를 타고 마을 논밭으로 흘러들어가자 쩍쩍 갈라졌던 대지는 생명수 같은 물을 꿀꺽꿀꺽 삼키며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시들어가던 벼 포기들이 물을 머금고 푸른 빛을 되찾는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광경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우물을 파고 물기를 낸 바로 그날 저녁, 마치 하늘도 사람들의 정성에 감동한 듯 서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먼지를 잠재우는 정도였으나 이내 쏴 하는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되어 온 세상을 시원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마당으로 뛰쳐나와 하늘을 우러러보며 빗물을 받아 마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외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돌석이와 순이도 마루에 나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눈가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비는 사흘 밤낮으로 내려 해가를 충분히 해주었고 월곡마을은 다시 예전의 풍요로운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돌석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부자가 아닌 마을의 생명을 지킨 은인이자 존경받는 지도자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이가 판 우물을 돌석샘이라 부르며 그 물을 마실 때마다 돌석이 부부의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가뭄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돌석이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셈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들판을 바라보며 돌석이는 훌쩍 자란 아들 도리의 손을 잡고 논두렁을 걸으며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돌아, 저기 고개를 숙인 벼 이삭들이 보이느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란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겸손해야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과 나누어야 한단다. 아버지가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가짐이니 너도 이 들판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아들 도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순이의 얼굴에는 가을 햇살보다 더 고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돌석이와 순이도 머리에 서리가 내린 노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심어놓은 나눔과 정직의 씨앗은 월곡마을에 깊이 뿌리내려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먼 훗날까지도 월곡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돌석샘에 모여 의논하고 서로 도우며 살았다고 하니 한 사람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돌석이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언제나 따뜻했고 그 온기는 대대로 이어져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긴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500냥 빚으로 시작된 시련이 1000냥의 행복이 되고 다시 만냥의 사랑으로 퍼져나간 돌석이네 이야기처럼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풍요롭고 따뜻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소곤거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돌석이와 순이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그들의 얼굴에는 지나온 삶의 깊이만큼이나 굵고 깊은 주름이 패어 마치 오래된 고목의 껍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월곡마을을 지키던 느티나무가
더욱 웅장하게 가지를 뻗어 마을 어귀를 덮을 만큼 자라는 동안 돌석이네 집마당을 뛰어다니던 코올릭의 아이들은 어느새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었으니 참으로 긴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제 돌석이는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쇠약해졌고 순이 역시 눈이 침침해져 더 이상 바느질을 할 수는 없었지만 두 노부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어 서로를 바라볼 때면 젊은 날의 애틋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분이 캔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사로운 햇볕을 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마치 살아있는 신선을 보는 듯하여 저절로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하곤 했습니다. 이제 집안의 대소사는 훌륭하게 장성한 아들 도리와 며느리가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는데 도리는 아버지를 닮아 성품이 대쪽같이 올곧으면서도 어머니를 닮아 속정이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신용과 나눔의 정신을 가훈으로 삼아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제1처럼 발벗고 나서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도리를 보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돌석 어르신의 그 훌륭한 성품이 아드님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구려 하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돌석이는 아들이 마당에서 하인들을 지휘하거나 이웃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듬직한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고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날 돌석이는 순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집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젊은 날 두 사람이 머슴살이의 서름을 이겨내고 되찾은 500냥으로 처음 사들였던 밭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밭뿐만 아니라 마을의 기름진 논밭 대부분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언덕 바위에 걸터 앉아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듯 먼 산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임자, 기억나오? 500냥 빚 때문에 억울하게 머슴으로 팔려갔던 그의 겨울 말이요. 그때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모진 시련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이만큼 일굴 수 있었던 것 같소. 순이는 남편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어찌 있겠습니까? 그 추운 겨울날 당신을 구하겠다고 아버지의 낡은 옷을 뒤지던 그 밤이 엊그제 같습니다. 우리가 지킨 것은 돈 500냥이 아니라 아버님의 명예였고 사람으로서의 도리였지요. 당신이 그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아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두 노인은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 속에는 온갖 풍파를 함께 헤쳐온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녹아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백발을 붉게 물들이니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나그네 하나가 찾아들었는데 그는 행색이 남루하고 며칠을 굶은 듯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 어둑어둑한데 잘 곳을 찾지 못한 나그네는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다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돌석이네 대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그를 쫓아내려 하자 마침 외출해서 돌아오던 아들 도리가 이를 보고 급히 말리며 나그네를 안으로 정중히 모셔드렸습니다. 누추한 차림이라 하여 사람을 박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버님께서도 젊은 시절 춥고 배고픈 서름을 겪으셨느니라. 도리는 나그네를 사랑방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 갓 지은 밥과 뜨끈한 국을 한 상 가득 차려 내오게 했습니다. 나그네는 허겁지겁 밥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흘리며 도리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에게 이토록 귀한 대접을 해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듣자 하니 이 댁의 주인어른께서 젊은 시절 큰돈보다 신의를 지키신 분이라 하던데 과연 그 명성이 헛된 것이 아니었군요.
나그네는 자신이 먼 지방에서 왔으며 돌석이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듣고 자랐다고 고백했습니다. 방 안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돌석이와 순이는 방문을 살짝 열고 아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자신들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돌석이는 잠자리에 누워 순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임자, 이제 된 것 같소. 우리가 떠나도 이 집안과 마을은 저 아이가 잘 지켜나갈 것이오. 내 평생 당신과 함께하며 원 없이 사랑하고 원 없이 일했으니 이제 여한이 없구려. 순이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을 만나 모진 고생도 했지만 그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행복을 누렸습니다.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저는 꼭 당신의 아내가 되어 그때는 고생 안 시키고 맛있는 밥만 지어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온 아들 도리가 방문을 열었을 때 돌석이와 순이는 마치 깊은 잠에 든 듯 평온한 얼굴로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두 분은 잡고 있던 두 손을 놓지 않은 채 꿈속에서 꽃구경이라도 가신 듯 엷은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아들과 며느리는 차마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며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분이 한날 한시에 함께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전생에 얼마나 깊은 인연이었으면 가는 길마저 함께 가시나 하며 하늘이 내린 천생연분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돌석이와 순이의 장례식은 슬픔보다는 그들의 숭고한 삶을 기리는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 고을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구름처럼 몰려와 상여 뒤를 따랐는데 그 행렬이 십리바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상여가 나가는 길목마다 하얀 국화꽃을 뿌리며 어르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편히 쉬십시오. 남겨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상여꾼들이 부르는 구슬픈 노랫가락이 산천을 울렸지만 그 소리는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두 분의 영혼이 하늘로 훨훨 날아오르는 것을 축하하는 환송곡처럼 들렸습니다. 두 분을 양지 바른 언덕. 그들이 평생 사랑했던 월곡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나란히 모신 후 마을에는 또 하나의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두 분의 무덤가에 반딧불이 2마리가 나타나 다정하게 춤을 추며 마을을 돌아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돌석이와 순이의 영혼이 되어 여전히 마을의 평안을 지켜주는 것이라 믿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언덕을 찾아가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수만 양의 재산보다 더 값진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오고 나누며 살면 행복하다는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흐르고 또 흘러 이제 그 옛날 500냥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돌석이와 순이의 이야기는 할머니의 입에서 손자의 귀로 다시 그 손자의 아이들에게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월곡 마을 어귀에 있는 돌석샘은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시원한 물을 뿜어내어 지나는 나그네들의 목을 축여주었고 돌석이네 옛집터에는 지금도 봄이면 노란 개나리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그들의 따뜻했던 마음씨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화롯가에 둘러앉은 아이들이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하나만 더 해주세요라고 조르면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금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고 돌석이의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아이들은 어느새 스르르 눈이 감기고 꿈속에서 하얀 눈길을 걸어가는 착한 새신랑 돌석이와 지혜로운 신부 순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꿈속에서도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를 배우고 따뜻한 나눔의 기쁨을 느끼며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석이와 순이는 비록 몸은 사라졌으나 이야기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단순히 흘러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삭막하고 돈이 중하다고 해도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서로를 믿는 마음과 따뜻한 사랑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석이가 묵묵히 짊어졌던 지게처럼 우리네 삶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순이가 찾았던 희망의 증서처럼 어딘가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창밖에는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지만 이불 속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아늑합니다.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은 저 문밖 어둠 속에 내려놓으시고 돌석이 부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평화로운 들판을 거니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소박하지만 위대한 믿음을 베개 삼아 오늘 밤도 편안하고 달콤한 잠을 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꿈길에 하얀 눈송이처럼 포근한 축복이 소복이 내려앉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환한 햇살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